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4%, 코스닥은 1.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나스닥이 3.07% 하락했고, 다우 산업지수는 1.73%, S&P 500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2.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은 괜찮게 넘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거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기를 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관세가 지나치고 인플레 가능성이 높다. 또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금리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도움 줄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지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갖다 우리만 또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동결하고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가 얘들 뭐 시장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미국이 더 이상 돈을 갖다가 늘리는데 좀 힘에 부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돈이 늘어난 걸 쭉 들여다보면은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 통일이 되면서 보통 돈은 어떻게 늘어나냐면 못 사는 동네가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 소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자원이 투입되어서 쭉 개발을 시키죠. 그 과정에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거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못 살던 동독이 개발이 되고 돈이 많이 만들어졌죠. 또 그리고 저기 러시아가 지금은 그냥 러시아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소련 연방이 엄청났었죠. 그게 또 이렇게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못 살던 국가들이 잘 사는 쪽으로 나오게 됐죠. 그때 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데 초기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갚지 못하고 그냥 막 물건을 그냥 줬죠. 잠수함도 그냥 가져가라. 배도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로켓도 그냥 가져가라 했는데 러시아에서 로켓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모형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자기들도 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모형이 아니라 진짜 로켓을 그대로 우리한테 줘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 뜯어가지고 역설계를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는데 러시아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수많은 국가들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못 살던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 개방이 됐잖아요. 중국 이 넓은 땅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세계 인구도 많으니까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돈이 이렇게 점점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아짐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최근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았던 거는 그 기초를 닦아준 게 어디냐면은
저기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리니까 초토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지금 이만큼 지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다 됐잖아요. 그런데 돈을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더 방법이 있는 게 이제 미국 안쪽, 중국 안쪽 내수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하게 되면은 또 돈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꼴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안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 이 미국을 넘어서는 거는 이제 머지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패권을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로 봤을 때 뭐 국지적으로는 조금씩 개발이 되는 데가 뭐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돈이 만들어지고 순환할 만한 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정치돼서 안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해피하고 참 좋은데 돈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19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이 되면서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았고 또 때마침 1980년대는 미국의 폴 벌크가 뭐 돈 한번 확 줄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세계 경제가 되어 살아나는 과정에 우리가 중산층도 많이 생겨났고 돈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은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게 어려울 때마다 세계 경제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통해서 자꾸 돈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이 국민들의 입장은 더 이상 이제 돈이 꽉 차다 보니 개발이 안 된대.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좀 그만큼 조금 여력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국가죠. 이제 국가 돈을 빼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국가가 재정적으로 나서서 돈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개인들이 지금 더 이상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물론 외부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요. 내부에서 볼 때 이제 국가마저 이제 부채가 늘어나서 더 이상 돈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 이제 나라의 앞날은 정말 깝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좀 더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돌파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돌파구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 가장 한 100년 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뭔가 다 때려 빠진 게 있어야 새로 건설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100년 전에 일어났던 거는 유럽에 전쟁이 나서 유럽이 박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본다 한다면 전쟁이 나야죠. 국제전이 안 되고 정말로 다 때려 빠지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류가 죽어버리고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새롭게 뭔가 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뭐 정의를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크라이나가 망가진 국토를 갖다가 건설할 만한 돈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돈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더 많은데 그럼 우리가 자원봉사로 가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뭔가 지어줄 수 없는 문제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 쪽에 우리가 좀 더 밀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튼 뭐 돈이 움직이다가 정체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시간이 흐르면 뭐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인구의 한 800만 명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800만 명이 베네수엘라 밖으로 탈출했죠. 빈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어려운 시기 지나다가 지금 좀 나아졌어요. 왜 나아졌냐면 800만 명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800만 명한테 줘야 될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800만 명이 사망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돈 안 줘도 되죠. 그리고 살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집이 있었고 집. 그래서 주거비가 싸졌습니다. 그 지금 베네수엘라는 먹는 것보다 주거비가 더 쌉니다. 먹는 것보다 주거비가 더 싸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나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돈이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정도 후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지금 50대 위의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뭐 저도 죽고 저도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죽고 50대 이상 사람들 우리 텔레비에 본 사람들 다 50대 이상 사람들인데 다 죽어버리면은 인구 피라미드가 다시 또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30년 후쯤에 우리나라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다시 우리나라가 뭐 요 상태로 흘러가면서 회복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좀 30년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기고 그 지나고 났을 때 이 베네수엘라 이런 사례 볼 때 탈출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나간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800명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갔던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지출이 국가적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남은 사람들은 집도 생기고 좀 싸게 얻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이 있는데 한 1,000만 명 나가버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4,000명밖에 없다. 집이 얼마나 남아돌겠습니까? 집도 싸지고 다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기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찍어내기 힘드니까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관세를 표면적으로 꺼내는데 자꾸 그 가운데서도 국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불러서 받지 마라 하면 너무 참 속보이는 짓이고 100년짜리 국채로 바꿔라 그냥 단기 국채를 한 100년짜리로 바꿔서 100년 후에 받아라. 이자도 받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받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자도 받지 말고 잊지를 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좀 빼버리면 돈이 확 갚아야 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부채인데 그게. 그러면은 돈 돌릴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제 돈을 돌릴 수 있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돈이 늘어나는 게 이제 속도가 줄어들고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의 길이 있는데 중국을 좀 개발하면 돼요. 그럼 충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한동안 또 묵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밀리는 2등 국가가 되게 되는 거죠. 패권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돈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좀 주춤해지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은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르헨티나도 어쨌든 뭐 그동안 돈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싸다. 돈 벌면 오늘 다 써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오르니까 물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돈을 저축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기톱 들고 놓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렇게 당선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공지출이고 뭐 지출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연금 받는 거 있죠? 그럼 그러니까 반 자르고 안 준 거라니까. 뭐 공무원들 있으면 뭐 다 내보내 버리고 필요 없는 애들 그냥 내보내 버리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거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갖다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미국도 그런 거 했었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보니 물가가 한 2%, 2점 몇 프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게 월간으로 해서 좀 안정이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다시 살아나는 겁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줄여놨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은 뭐 개인들은 지금 더 이상 부채를 갖다가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남은 게 국가인데 국가 부채가 지난 한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한 2배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늘은 부채를 단 몇 년 만에 2배로 늘려놨다고요. 이 부채라고 하는 건 수입 대비 어떤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입이 얼마나 있고 저축된 돈이 얼마나 있고 이거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런 겁니다. 많다고 뭐 많은 게 아니라 경제 규모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마저 이제 남은 돈 이제 다 쓰고 이제 풀어야죠. 정부 자꾸 이제 국민들이 돈 안 나오니까 그나마 내수 어떻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정부 네가 좀 해라 이런 분위기도 지금 우리나라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차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돈이 늘어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뭐 어떤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이 정말로 분열이 되고 아니면은 뭐 러시아 쪽으로 개발되고 새로운 어떤 길이 생기면 또 괜찮은데, 이 상태 답보 상태로 세계 경제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개인 부채, 국가 부채 이제 꽉 다 차버렸다. 그 다음 이제 선택은 뭐냐? 아르헨티나 가는 거죠. 더 이상 부채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돈 찍어서 돌린 거잖아요. 그게 베네수엘라고 짐바브웨 아닙니까? 돈을 찍어 내서 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우리나라도 봐도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이유가 돈이 늘어나는 게 정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좌우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것도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살면은 절대 이런 일 안 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근데 어려워지게 되면은 빼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뺏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지를 지지한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죠. 해주는데 생활까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브루나이라고 있어요. 동남아에 그 작은 국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살죠. 석유가 생산이 되어서 국민들이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800원 내면은 1년 동안 의료비도 공짜고, 지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마저 해외 공부 다 시켜주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생들한테, 우리로 치면 대학생들한테 품위 유지하라고. 네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품위 유지비로 매월 30만씩 지금도 줍니다. 30만씩 주고 있어 그냥. 복지가 잘 됐지. 인구가 45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은 많은데. 근데 이 브루나이도 지금 석유 매장량이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그럼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 누리던 이제 돈이 지금 뭔가 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다 까먹고 나면은 갑갑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돈이 늘어남과 줄어들m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일어나는 거품이 마지막이다. 왜? 우리 살아생전 마지막이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전 세계 돈을 얼마나 늘렸냐, 어느 정도로 돈을 늘렸냐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할 정도로 늘렸다. 그 더 이상 돈 늘리기 힘들 지경에 이를 정도로 돈을 늘렸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술 발전도 고도로 지금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기업 이윤이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이제 한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최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기술 발전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예전에 1929년도 미국 대공황처럼 물건은 쏟아지고 나오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남은 거라니까. 요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빚내기 어려우니까
요 상황, 요거 앞으로 요 흘러가는 요 상황이 지금 자꾸 전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한테 지금 마지막 거품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정치 테마주가 어떻고 미국 주식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뭐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냐 이 마지막 거품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그냥 챙겨야 된다. 그냥 챙겨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챙기는 방법은 돈의 가치가 지금 점점 떨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돈 이외의 방어적인 성격 자산이라든지 자본시장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그때 한 단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리 잘 해서 때 새로운 기회를 다시 그럼 늘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돈이 이렇게 꺼지면 다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저거 꺼주면 돼요. 저거가 허리띠 졸라 매면 된다고. 저거는 허리띠를 지금 졸라 매기 싫고 돈은 늘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주는 이 교훈이란 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일반 국민들한테 했을 때 거의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혼자 소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요. 금시초문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도 이게 대비가 되겠어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15년 전부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부족입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은 놈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드는 생각이 사회가 일어나는 게 돈이 늘어나는 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 사회에 좋지 않은 현상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융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을 갖다가 미리 알고 국민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버는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한다거나 좀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럼 이 방법도 좋을 건데 저 방법도 좋을 건데 해결을 위한 집단 지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고 세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북한하고도 어떻게 대의적인 어떤 대성적인 차원에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누구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 머리를 짜내면은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었고 그냥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좀 먼 일이고 국민들이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하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만 모아서 돈 늘어나는 거는 뭐 자산가 아니면 없는 애들 분리시켜서 지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15년 동안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이국종 교수 생각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가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안 되니까 그분들 결국에는 외국으로 나가라 후배들아 외국으로 가라 이야기했듯이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 잘 하시고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서도 이해를 못하니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짧게 드렸던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가치투자 연구 계신 분들은 막 지겹고 식상하고도 식상하시겠지만은 이런 이야기 금시초문이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왜 트럼프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충 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큰 흐름만 잡으면 세부적인 거는 뭐 디테일은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게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조금 미온적입니다. 수급이 좀 미온적입니다만은 기관들이 한 며칠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경기 방어주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여기 경기 방위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미온적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중에서 괜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뭐 삼성 SDI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뭐 접근하면 안 된다 돼 있는데, 물론 신규로 접근하기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선주는 정말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간다. 조선주가 9시 뉴스에 배 넣으면은 그건 이제 게임 끝난 거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라 조선업이 빡 나와가지고 9시 뉴스에 광고, 메인 광고로 빡 티 넣으면 우리는 이제 주식 팔아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진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고점 대비 90%까지 떨어진다. 그 정도는 뭐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하도 많이 드렸죠. 이거는 들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똥을 뽑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요즘 중국 공장 가동률이 10%다 그러면 한때 중국에서 뭐 1조 5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공장의 1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된다 그래요. 뭐 중국 공장을 처리하니 많이 이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대신 중국 이외에 다른 데서 좀 됐습니다.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에 뭐 사드 배치하느라 박근혜 정권 때 중국이 우리 한국 기업들 많이 몰아냈습니다. 요 한학년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때 뭐 난리 났었다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불매운동 나와가지고 이를 갈면서 지금 롯데에도 나왔죠. 신세계도 뭐 공산당 하면서 나왔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로 거의 다 뺏기다시피 해서 중국에서 떠나왔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탈중국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니까. 그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티 나왔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바람에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선제적으로 중국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지금 예방주사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 나왔는데,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맞다, 그래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어쨌든 요거는 이제 중국 이외 다른 시장을 갖다가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사람들이 찍어 바르고 사는 분들도 있죠. 그쪽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멀리 보면은 이렇게 충사도 되고요.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요 브레이크 한번 걸렸을 때 그때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매매 쪽으로 가면은 뭐 오늘은 특별한 종목이 없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생각보다 뭐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 뭐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그동안 잘 늘어났었습니다. 잘 늘어났었는데 자꾸 우리나라는 그 돈이 늘어나는 게 정체가 된 게 저기 한 2010, 보자, 2008년도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 있고 9년 10년까지 괜찮고, 한 2011년도 막 그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돈 늘어나는 게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한 게 토목을 하는 대통령이라 돼가지고 건설 쪽은 엄청 잘 알아요. 그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래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뭐 4대강 사업 회사면서 토목도 좀 했었고,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그때 만든 게 재개발 있죠. 여러분들 도시정비법 이거 그때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가 주도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도 개발하고 뭐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법을 정비해서 이제 민간도 해먹어라. 그래서 지금 재개발 시장이 엄청 커지고, 그게 지금 거품도 상당히 키웠지만은 그게 돈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내수가 좀 돌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또 결정적으로 재개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재개발 공사비가 드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에 온갖 잡다한 거지 새끼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뭐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심의 받는다고 박사들 돈 벌어 먹으라고 들어가고, 또 주민들 협의하라고 뭐 해가지고 뭐 각종 사회단체들까지도 다 달라붙어서 돈을 해먹을 수 있도록 재개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과정에 삥 뜯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도 삥 뜯어먹고 그냥 사회단체도 삥 뜯어먹고 있는 놈도 삥 뜯어먹고 공사하는 놈들 뭐 이용 남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쳐먹고 삥 뜯어먹고 그 너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재개발 하고 나면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빚으로 다른 국민들을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게 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거로 좀 살았는데 반짝이로 살았고 반짝이로 좀 살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돈이 돌아가면 한 번 더 거품 요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사업을 좀 잘해나가지고 지금 우리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잘했던 게 뭐냐면 IT를 좀 잘 만들어놨다.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IT를 잘 만들어서 이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컸었죠. 일본 이게 안 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렇게 재개발로 벌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욕 많이 들어먹었어요. 욕도 많이 들어먹었는데 잘한 게 뭐가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전산화를 많이 시켜 먹었던 게 이제 조금 저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국세청이 사람들 돈 쓰는 거 다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도 좀 땡겨먹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세청이 미리 파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탈세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을 진짜 위했다 그러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부자들 돈 삥 뜯는 거 있죠. 물론 그렇다면 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얼마 걷었든지 돈이 남아 돌아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가 풍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 해놔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 해놨어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도 그 가운데 계속 이렇게 돈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막 서로 막 맞물리 돌아가다 보니 세계 자체에서 뭐 돈이 잘 늘어나지 않으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도 지금 돈이 잘 늘어나지 않고 그 돈이 늘어난 게 정체가 되다 보니까 싸움하는 겁니다. 서로 빼들어 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좌우로 나눠져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좌우가 언제 어떻게 뭉칠 수 있냐? 우리나라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제 싸워왔다니까. 돈 없으면 이제 싸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뭉칠 수 있느냐? 전쟁 나면 뭉치죠. 좌우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그런 단계는 또 우리나라가 잘 합니다. 하여튼 대충 이렇게 뭐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그냥 뭐 자국을 떠나서요. 뭐 국가고 뭐고 떠나서요. 그냥 개인의 안위 또 그 가족의 어떤 안정, 보호, 가정들은 그런 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요. 또 자기 먹고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